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코스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셀겔 완미당과 자가 면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뇌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가 면역이란 면역계가 자신의 뇌와 체내 기관, 조직을 공격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면역세포가 밖에서 들어오는 적군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아군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휴전선에서 북쪽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아군들이 뺑그르르 돌아서 남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적군을 향해서 총을 쏘는 게 아니라 뺑그르르 돌아서 남쪽에 있는 아군에다가 총질하는 겁니다. 이게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환경적 독소에 노출될 때마다 그 독소를 항원이라고 분류합니다. 그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 면역계가 이제 가동이 됩니다. 면역 반응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무 때나 일어나지만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삽니다. 우리가 면역 반응을 전혀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몸은 소리 없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초 면역 반응이 충분히 강하지 못할 경우 면역계는 항원을 처리하는데 강력한 무기인 항체를 생성하는데 이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뇌나 체내 조직이 손상을 입어서 더 이상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대개 콧물, 근육통, 뇌 안개 같은 경미한 증상으로 나타나며 항원 반응이 계속되고 조직에 자꾸 손상을 가하면 결국 해당 조직과 관련된 질환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어떤 조직이든 다를 바 없습니다. 이렇게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자가면역 질환은 약 70여 종 이상이고 자가면역 이상 상태도 300가지가 넘습니다. 흔한 자가면역 질환으로는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심혈관 질환, 뇌졸중, 당뇨병, 다발성 경화증, 건선, 류마티즘성 관절염, 낭창, 피부 경화증, 치매 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원형탈모증, 군데군데 동그라 동전처럼 머리 빠지는 그것도 자가면역 질환이고 천식도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자가면역 질환이 왜 그토록 신체 전반에 퍼져 있고 왜 대부분 뇌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질환이 자가면역 반응에 공통된 부작용, 즉 항체 증가 및 염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면역계의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면역계는 우리 몸을 지키는 군대와 같습니다. 서로 다른 5개 부분이 협력하여 면역계를 이루는데 군대에 비유하자면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연안경비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각각의 역할이 다릅니다. 또 체내에는 4가지 다른 면역계가 있습니다. 각각은 별개로 작동하지만 같은 매뉴얼에 따르면서 서로 소통합니다. 가장 큰 면역계는 소화관으로서 전체 면역력의 70 내지 85%를 좌우합니다. 또 다른 면역계는 간의 쿠퍼 세포이고 세 번째 면역계는 혈액에 들어있는 백혈구 세포입니다. 마지막으로 체내의 가장 강한 면역계는 뇌 안에 있는 교세포입니다. 교세포는 뇌 안으로 들어가는 물질을 여과하는 혈액 뇌 장벽 바로 안쪽에서 고성능 라이플 총을 들고 어떤 외부 물질도 침투하지 못하게 감시합니다. 교세포는 체내에서 가장 강력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데 6년발 권총 정도가 아니라 바주카포를 들고 돌아다니는 셈입니다. 생각하는 능력 덕분에 인간이 지구상에서 지배종이 되었다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사고 영역을 관장하는 대뇌 피질은 인간의 생존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대뇌 피질을 보호하는 교세포가 무려 608억 4천만 개에 달한다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대뇌 피질을 구성하는 뉴런 개수는 163억 4천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넓은 피질에서 교세포와 뉴런의 비율은 거의 4대1로 유지가 됩니다. 즉 사고세포들을 무슨 일이 있어도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근육 및 운동 명령 중추인 소뇌로 가면 상황이 역전됩니다. 교세포보다 뉴런 수가 더 많습니다.
파킨슨병, 다발성 경화증 등 뇌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자가 면역 질환이 운동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이 때문일 것입니다. 4가지 면역계는 적어도 2종류씩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성과 선천성 면역계, 그리고 체액성과 적응성 면역계입니다. 세포성 면역계는 모든 생명체에서 발견된 아주 오래된 면역계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생화학 총탄을 발사하고 염증을 형성하는 보호용 권총 역할을 합니다. 반면 체액성 면역계는 백업용 지원 시스템으로서 더 강한 염증을 만들 필요가 있을 때 소환하는 대포에 해당합니다. 박테리아, 바이러스, 기생충, 바람직하지 않은 식이단백질과 펩티드, 심지어 화학물이나 약물 등 어떤 환경적 독소에 노출되든 간에 세포성, 선천성 무기는 최초로 반응하는 생화학 총탄이라고 할 수 있는 사이토카인을 생성합니다. 사이토카인은 위협이 될 만한 요소를 무엇이든 찾아내어 파괴하는데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면역계는 위협 요인에 따라 어떤 사이토카인을 분비할지 결정합니다. 만일 세포성 무기의 방어 전략이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면 면역계는 대포를 소환합니다. 이때 체액성, 적응성 면역계가 발동하고 군사들이 항체라는 표적 미사일을 대령합니다. 항체는 노련하게 특정 표적을 뒤쫓다가 어디에서든 침입자를 발견하면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혹시 혈액검사 결과에 항체 수치 상승이나 항체 표시 옆에 H라고 적혀 있다면 기본 면역계가 이미 제압당해 대포가 나섰다는 의미입니다. 항체는 혈류를 순환하며 훈련받은 대로 환경적 독소를 찾아서 공격합니다. 그런데 항체는 불결한 병원균이나 음식물, 손상된 세포를 찾아 파괴한 후에도 2 내지 6개월 동안 계속 혈류에 머뭅니다. 아무 증상이 없는데도 항체 수치가 높다면 면역계가 위협 요인을 발견하고 병으로 발전하기 전에 처리하려고 최후의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 선천성 면역계가 피로해져서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에도 항체가 증가합니다. 면역계는 우리의 잡다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에 대응하는 역할만으로도 지칠 수 있습니다. 생화학적 요인이든 구조적 요인이든 정서적 스트레스든 전자기장이든 간에 지속적으로 항원이 밀려들면 우리의 최초 반응자는 녹초가 되어 더 이상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담배를 피우거나 탄산음료를 마시거나 달콤한 음식을 먹어왔던가요? 이런 습관 때문에 몸이 손상되어 툭하면 감기에 걸리거나 건망증을 보이거나 오후 세심한 데도 기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미하지만 성가신 건강 문제는 선천성 면역계가 지쳐서 약해졌음을 시사합니다. 두 번째, 염증을 통제하는 것이 관건이다. 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선천성 면역계가 약해지면 대포가 더 자주 소환되어 항원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과정에서 염증을 형성하는 항체 수치가 높아집니다. 염증은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백혈구와 항체가 포함된 추가분의 혈액이 치료를 요하는 신체 부위나 뇌로 이동하여 만들어집니다. 일부 경우에는 손에 난 작은 상처처럼 염증 장벽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 그 부위가 무르고 붉어지면서 부풀어 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염증은 몸과 뇌 속에서 생겨납니다. 매우 정밀한 혈액검사로 찾아내지 않는 한 염증이 그런 부위에 생겼다는 사실조차 알기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면역계가 너무 많은 세포를 죽여 장기나 조직이 더 이상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게 되기 전까지는 염증 과다로 인한 증상도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증상은 보통 처음에는 약하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서서히 강해집니다. 자가면역 질환에 오진이 많은 것도 초기 증상이 워낙 경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으로 진단받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3 내지 7년간 병을 앓고 나서야 정확한 진단을 받기 일쑤입니다. 일례로 파킨슨병 환자들은 수년간 만성 변비를 유발하는 염증에 시달리면서도 대부분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가 뇌 건강을 확인해 볼 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맙시다. 염증은 본래 면역계가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주된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점을 명심해야 염증에 대해 부당한 비난을 멈추게 됩니다. 염증 자체는 우리 몸에 해롭지 않습니다. 염증이 과도할 때 해로운 것입니다. 일단 항원이 파괴되고 몸의 손상이 복구되면 염증 반응은 가라앉고 세포성 면역 반응은 휴지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염증 반응이 대포, 즉 항체를 생성하는 적응성 면역 반응을 소환했다면 위협이 사라진 후에도 항체가 수개월간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선천성 면역 반응이 항원을 억제할 만큼 충분히 강하지 못해서 대포를 동원해야 하는 경우에 혹은 글루텐 성분이 포함된 립스틱이나 치열 교정기 같은 위험 요인에 장기간 노출되거나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을 계속 먹는 경우에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뇌 안의 염증이 통제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고 미묘한 변화를 경험하면서도 이것을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소위 전문가들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40, 50대에 뇌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일이기는 해도 정상적인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몸의 어딘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이며 뇌 안에서 일어나는 자가면역 반응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책은 바로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가면역 반응을 제대로 이해하면 8, 90대까지도 총명한 정신으로 살 확률이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과도하거나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는 것은 불난데 휘발유를 뿌리는 꼴입니다. 당연히 문제가 점점 더 커집니다. 염증성 연쇄 반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염증이 정상 수준을 넘어서면 세포가 손상되고 세포 손상은 조직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조직 손상이 계속되면 장기에 염증이 생기고 장기 염증이 지속되면 그 장기에 대한 항체가 증가하여 작고 성가신 장기 기능 장애가 발생합니다. 장기 기능 장애가 발생하여 염증이 계속되면 눈에 띄는 징후와 증상을 유발하는 추가적인 기능 장애가 발생하고 이러한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항체가 증가하여 염증이 계속되면 장기 또는 조직의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항체의 증가와 지속적인 장기 또는 조직의 손상으로 염증이 계속되면 결국 더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제야 의사를 찾아갑니다. 이미 폭포 아래로 떨어져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든 가라앉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의사는 적절한 구명조끼가 될 만한 약을 처방해주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TV 광고에서 가장 좋은 최신 약품이라 선전하며 살짝 덧붙이는 온갖 무시무시한 부작용에 시달릴 위험에 처하고 맙니다. 서양의학 약물은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염증은 왜 통제가 안 될까요? 애초에 왜 대포를 작동시켜서 이 모든 난리를 일으키는 것일까요? 강물에 왜 빠졌는지를 알려면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갑상선 문제, 당뇨병, 뇌질환, 관절염 등 온갖 증상이 나타나는데도 그냥 적당한 구명조끼를 구해 입고 계속 떠 있으려고만 하니 오늘날 의료보건 시스템이 그토록 형편없는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만성염증은 조명 스위치가 항상 켜져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혹시 집안의 인기척을 인식하여 자동으로 켜졌다 꺼지는 조명이 있습니까? 면역계가 하는 일도 이와 같습니다. 조명 근처를 서성거려 보면 우리가 있는 동안 켜진 조명은 거기서 멀어지고 나서도 몇 분 후까지 그대로 켜져 있습니다. 우리 몸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환경적 독소에 계속 노출되면 그것이 새로운 독소든 이미 세포 안에 잔뜩 축적된 화학물질이든 간에 몸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염증이 계속 생겨나게 됩니다. 염증은 통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복싱, 무술훈련, 축구나 풋볼 같은 스포츠를 하다가 가끔씩 머리에 타격을 입을 때도 염증 스위치는 계속 켜져 있게 됩니다. 놀랍게도 모든 미국 프로 풋볼 선수의 99%가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염증성 뇌손상인 만성 외상성 뇌병증을 앓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99%입니다. 대학 풋볼 선수들도 그다지 안전하지 않아서 91%가 CTE에 걸립니다. 심지어 고등학교 선수들의 21%도 이 병을 앓게 됩니다. 또 염증 스위치는 몸에서 과민하게 반응하는 음식을 먹을 때도 계속 켜져 있습니다. 결국 내가 하려는 말은
염증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명조끼로 당장의 염증을 중단시키는 데만 만족할 이유는 없습니다. 과도한 염증은 건강사슬의 약한 고리, 즉 신체나 뇌에서 가장 먼저 또는 가장 자주 문제가 생기는 부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부위는 우리의 유전자와 선행사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당신의 약한 고리는 관절통이나 주의력 부족이나 피로감일 수 있습니다. 약한 고리가 갑상선이라면 몸이 늘 차거나 체중 감량에 어려움을 겪기 쉽습니다. 약한 고리가 간이라면 전보다 술에 더 약해졌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글루텐 과민성이 있다면 만성변비에 걸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간질환이나 여드름이 생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주의력 결핍 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암, 심장병,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당뇨병, 다발성 경화증, 건선, 류마티즘성 관절염, 루푸스 등 거의 모든 퇴행성 질환이 과도한 염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약한 고리가 뇌라면 염증이 뇌 기능을 손상시켜 두통, 기억상실, 발작 불안, 우울증, 조현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은 뇌 안의 염증이 다른 모든 뇌 기능보다 우선한다고 말합니다. 염증은 인식된 위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생존 메커니즘으로 무엇보다 염증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염증이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 뇌 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건망증은 뇌 안의 염증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신경에 영향을 미칠 때 발생합니다. 우울증은 뇌의 전두엽에서 흔히 발생하는 염증의 한 예입니다. 발작은 뇌 뒤쪽에 후두엽에 염증이 생겨서 일어납니다. 내가 연구한 모든 뇌질환이나 뇌기능장애에서 염증은 증상의 주요 원인일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방아쇠였습니다. 뇌 안의 염증은 특히 우려해야 합니다. 사실 거의 모든 사람에게 어느 정도 뇌염증은 존재하는데 이런 염증이 어떻게 생기는지 다음 장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뇌 안의 염증은 건강 피라미드의 네 측면 중 무엇에 의해서든 비롯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5세 젊은이가 벌써 노화 증상을 느끼고 열쇠 보관 장소나 주차 위치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증이 뇌 관련 질환이나 장애로 발전하기 전에 증상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염증을 치료해야 합니다. 염증이 걷잡을 수 없는 증상의 소용돌이로 치닫기 전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이 편이 훨씬 더 쉽습니다. 수천 명의 임상의들이 소개하는 항염증 건강관리법을 통해 뇌건강 문제와 퇴행성 질병을 막을 수 있고 때로는 호전시킬 수도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베이비 붐 세대가 나이가 들수록 알츠하이머병과 치매의 발병률은 계속해서 높아질 것입니다.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에서는 21세기 중반쯤 되면 미국에서 알츠하이머병 환자, 치매를 말합니다. 33초마다 한 명씩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심장마비를 극복하고 현재 잘 사는 사람은 흔해도 뇌퇴행성 질병을 극복하고 현재 잘 사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불필요한 뇌염증을 앓고 있으므로 나는 이 강의의 초점을 뇌에 맞추기로 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이미 명쾌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뇌퇴행성 질병으로 치닫기 전에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뇌에 불이 났고 우리는 불을 꺼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꺼야 할까요? 어디에서 불이 났는지와 휘발유가 어디에서 흘러드는지를 확인하고 두 곳 다 손을 써야 합니다. 우선 휘발유를 차단한 다음에 불을 끄고 손상된 부위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환경에서 항원을 제거하여 우리 뇌를 쉬게 해주고 재생시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알츠하이머병 연구센터의 벅 노아 연구소를 운영하는 데일 브래드슨 박사는 현재 알츠하이머병을 호전시키는 치료를 진행 중입니다. 그는 2014년 11월 의학저널 에이징에 발표한 최초 논문에서 10명의 알츠하이머병 환자 중 9명을 5년 만에 완전히 회복시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그의 환자들은 다시 일터로 돌아가거나 연구소에서 나와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원래 상태로 회복했는데 이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브래드슨은 대체 어떻게 한 것일까요? 그는 질환의 원인이 되는 메커니즘을 살펴보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고쳤습니다. 본질적으로 기능의학의 원리에 따라 뇌 안의 불을 꺼뜨렸습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37가지 요인을 찾아내어
불을 끈 것입니다. 이 강의를 듣다 보면 그가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여러 가지 질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모든 질병은 몸 안에 염증을 반드시 일으킵니다. 그 염증은 혈액을 따라서 온 전신을 돌면서 각 조직과 세포를 손상시키고 여러 가지 기능성 장애 질환을 일으킵니다. 그 염증은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되는데 현대의학이나 동양의학에서 마땅히 또는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염증 제거는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토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드린 것이 완미당입니다. 그래서 완미당은 염증 수치가 일반적으로 혈액검사 했을 때 0.5에서 1까지는 정상입니다. 1 이상이 나타나면 그게 문제가 커지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는 40까지도 염증 수치가 올라간 사람을 보았습니다. 가장 높은 수치인데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온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내가 말한 질환에는 반드시 업소장님들은 완미당을 반드시 권장해야 됩니다. 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완미당을 염증 수치가 높으면 아침, 점심, 저녁 잘 때 하루에 한 포씩 4번을 먹이시고 그 다음에 한 3, 4일이나 일주일 후에 피검사를 했을 때 좋아졌으면은 3포, 그 다음에 또 좋아지면 2포, 그 다음에 1포 이런 식으로 줄여나가면 됩니다. 이것을 감량요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몸 안에 항체와 항원이 제대로 균형을 찾기 위해서 자가면역 질환을 일으키지 않도록 또 일으킨 그 원인을 조정하는 것은 셀젤입니다. 셀젤 전신을 한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나온 셀젤이 강하기 때문에 몹시 춥다고 합니다. 이제 몸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추운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계속 하면은 할수록 그것을 견뎌내기가 쉬워지니까 계속해서 한번 한증을 해보시고 너무 춥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곧 추위가 덜 나타나도록 조정하는 사우나용 셀젤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속히 생산해서 여러분에게 공급하기 전까지는 현재 있는 셀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업소가 발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